3천억 자산가가 개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에 밀어넣은 지렁이가 혀 위에서 터지면서 흙맛이 입안 가득 번졌고 노인은 그걸 삼켜야만 했어요. 영하 20도 눈밭에 버려진 채 하얀 눈송이가 얼굴 위로 쌓여갔습니다. 모두가 떠났어요. 아들도 세상도.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노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1년 뒤 펜트하우스에 괴물 같은 얼굴의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손에 들린 서류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빼곡했고 경비원은 라이터를 켜더니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불꽃이 흉터진 얼굴을 비추는 동안 경비원은 기괴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주인을 찾아가야지. 그날 산에서 내려온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마음의 복을 먼저 담아보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정성껏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스륵.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30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긁어댔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76살 강필두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물어뜯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혜진과 그녀의 친정 어머니 춘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혜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효녀 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가 있었어요. 식탁 위에 보약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두가 매일 아침 먹는 검붉은 한약이었어요. 혜진의 손에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스륵, 스륵. 숟가락이 유리병 바닥을 훑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숟가락 위에 수북이 쌓였어요. 혜진이 그것을 보약 단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가루가 소리 없이 흩뿌려졌어요. 검붉은 액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흔적 없이 녹아들었어요. 엄마, 이거면 확실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뇌세포를 천천히 죽이는 약이야. 한 달이면 기억력이 반으로 줄어. 석 달이면 자기 이름도 못 외워.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지. 춘자가 대답했어요. 필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저 하얀 가루는 나를 바보로 만들 독약이야. 손이 벽을 긁었어요. 손톱이 벽지에 걸렸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아들 태윤의 목소리였어요. 필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다. 태윤이 왔어. 아들이 이걸 보면 막아줄 거야. 태윤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장모가 뭘 하고 있는지 힐끗 쳐다보았어요. 보약 단지 위에 뿌려진 하얀 가루를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보, 석 달이면 아버님 완전히 치매되실 거야. 혜진이 말했어요. 태윤이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알았어. 그것뿐이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확인하듯 건조하고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필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40세 전 겨울밤이 떠올랐어요. 태윤이 폐렴에 걸렸던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기침을 하더니 밤이 되자 열이 치솟았어요. 체온계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느다란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었고 택시는 오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필두는 아들을 등에 업었어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영하 20도의 밤이었어요.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달렸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눈 결정이 살갗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병원까지 12km였습니다. 첫 번째 킬로미터를 지날 때 발바닥 감각이 사라졌어요.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두 번째 킬로미터를 지날 때 발가락이 얼어터졌어요.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눈 위에 붉은 발자국이 찍혔어요. 핏자국이 하얀 눈에 질척하게 들러붙었습니다. 살같이 찢어지는 고통이 발목을 타고 무릎을 타고 허벅지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들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쌕쌕, 쌕쌕. 그 숨소리가 끊기면 안 되었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어도 아들만은 살려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필두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왼발 발가락 3개가 동상에 걸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결국 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바보로 만드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필두는 매일 보약을 받았지만 한 방울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척하다가 화장실에서 휴지에 뱉었어요. 그리고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혜진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혜진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은으로 만든 그릇이었어요. 필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내 수님이가 평생 아끼던 유품이었어요. 결혼 40주년에 필두가 직접 새겨준 이름이 그릇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수님에게. 그 안에 갈색 알갱이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저녁이에요. 혜진이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사료였어요. 거실 구석에서 키우는 강아지 먹이를 아내의 유품에 담아 시아버지 앞에 내민 것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매 노인한테는 이게 딱이에요. 혜진이 킬킬 웃었어요. 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개밥을 받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을 뻗어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볼륨 버튼을 눌렀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커졌어요. 웅웅거리는 소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음이 필두의 가슴에 빗으로 꽂혔어요. 아버지의 굴욕을 덮으려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려는 소리였어요. 필두의 손이 은그릇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갈색 알갱이가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축축하고 미끈거렸습니다. 기름기가 손가락 첫째 마디를 감쌌어요. 둘째 마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송금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생선 부산물과 짐승 내장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필두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76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3천억을 일군 손이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준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지금 개밥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어요. 딱딱한 알갱이가 혀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씹었어요. 알갱이가 어금니 사이에서 으깨지며 안에서 기름이 터졌습니다. 비리고 텁텁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혀 밑으로 역겨운 즙이 고였습니다. 위장이 뒤집혔어요.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보는 역겹다는 표정을 짓지 않아. 바보는 개밥이든 사람 밥이든 구분 못해. 삼켜. 웃으면서 삼켜. 순이마. 필두는 속으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 아끼던 은그릇이야. 당신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야. 거기에 개밥이 담겼어. 당신 남편이 그 개밥을 먹고 있어. 이 꼴을 보고 있어? 순이마, 저 하늘에서 이 비참한 꼴을 보고 있냐고. 하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희죽 웃었어요. 이빨 사이에 갈색 찌꺼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맛있다. 필두가 중얼거렸어요. 어머, 진짜 먹네. 혜진이 물러섰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병원 예약해. 치매 검사 받게. 그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필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아직 비린 맛이 남아 있었어요. 혀로 찌꺼기를 굴렸습니다. 뱉지 않았어요. 그 맛을 삼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수치심도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제만 남은 가슴 속에 한 가지만 또렷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저들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으니 짐승처럼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었어요. 필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입안의 비린 맛을 다시 한번 음미했어요. 이 맛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어요. 필두의 눈빛이 어둠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누군가 필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필두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뭐냐, 이 시간에. 필두는 일부러 멍한 목소리를 냈어요.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을 만들었습니다. 고향 가요. 아버지 고향. 태윤이 말했어요. 필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향이라고. 이 새벽에 갑자기 고향을 가자고. 무슨 속셈이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아이처럼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향? 우리 태윤이 태어난 고향? 네, 아버지. 오랜만에 가보시죠. 가자, 가자. 필두는 아들의 소매를 꼭 쥐었어요. 치매 노인이 보호자에게 매달리듯이 간절하고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 늙은이가 완전히 미쳤구나. 태윤의 눈빛에 그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두는 그 눈빛을 읽었어요. 하지만 읽지 못한 척 해맑게 웃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달렸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발이 수평으로 날아드는 게 보였어요. 영하 18도. 라디오에서 기상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필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맨 채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치매 노인의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인적 없는 깊은 산속으로.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왜 그래? 필두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멍한 목소리였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잠깐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태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못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필두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요. 태윤이 발밑을 내려다보았어요. 언 땅이 살짝 파헤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간 자리인지 흙이 뒤집혀 있었어요. 그 사이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지렁이였어요. 추위에 얼어붙지 않은 굵은 지렁이가 흙 속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지렁이가 태윤의 손가락 사이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축축한 점액질이 손바닥 위로 번졌어요. 태윤이 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이 반쯤 나간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잔인한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미친 건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 태윤이 차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잠깐 나와 보세요. 좋은 거 있어요. 필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좋은 거? 네. 고향 땅에서 난 산삼이에요. 필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폐속으로 들이신 공기가 기관지, 벽을 면도날처럼 긁었습니다. 코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지렁이가 있었어요.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갈색 몸통이 꿈틀거리며 비틀렸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산삼이에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난 거예요. 몸에 좋은 거니까 어서 드세요. 필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 서린 것을 읽었습니다. 잔인한 호기심이었어요. 과연 이 늙은이가 진짜로 미쳐서 이걸 먹을까 아니면 속이고 있는 걸까?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저하면 끝이야. 역겹다는 표정을 지으면 모든 게 탈로 나. 필두는 결심했습니다. 얼굴에 환희를 띄웠어요. 아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산삼? 우리 태윤이가 아비한테 산삼을 주네. 필두가 두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 태윤이 지렁이를 필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지렁이의 몸통이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축축한 점액질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미끈거리는 촉감이 손가락 첫째 마디를 감쌌습니다. 둘째 마디를 타고 올라왔어요.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와 뒤섞인 축축한 흙 냄새였어요. 필두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지렁이가 입술에 닿았어요. 점액질이 입술 갈라진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입을 벌렸습니다. 지렁이를 입안에 넣었어요. 혀 위로 지렁이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혀의 돌기 사이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끈적한 점액질이 혀의 결을 따라 퍼졌어요. 흙 알갱이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빨 사이에서 모래알이 짓눌렸어요. 범랑지를 깎아내는 날카로운 마찰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잇몸 틈새로 흙이 밀려들었어요. 지렁이가 혀 밑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좁은 틈새를 비집는 생명체의 발버둥이 느껴졌어요. 목구멍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토하려고 경련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씹었어요. 지렁이의 몸통이 어금니 사이에서 터졌습니다. 체액이 쏟아졌어요. 비리고 흙내나는 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삼켰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흙 알갱이가 식도 벽을 긁으며 지나갔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빨 사이에 흙이 끼어 있었어요. 입술 주변에 점액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꼴로 희죽희죽 웃었어요. 맛있다. 산삼이라 그런지 달아. 우리 태윤이 효자네, 효자야. 필두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윤이 물러섰어요. 얼굴에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게 올라갔어요. 건조하고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드시네. 태윤이 혼잣말처럼 뱉었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 그 웃음소리가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필두의 거친 숨소리와 대비되어 더욱 차갑게 들렸어요. 필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입맛을 다셨어요. 태윤이 삽을 들었습니다. 눈밭 한쪽을 파기 시작했어요. 언 땅이 삼날에 긁혔습니다. 흙과 돌이 뒤섞이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어요.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누우세요. 땅이 따뜻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필두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라는 것을요. 아들이 아버지를 묻으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순순히 누웠습니다. 차가운 흙이 등에 닿았어요.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태윤이 흙을 덮었어요. 다리 위로, 배 위로, 가슴 위로 흙이 쌓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필두의 몸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입안에 아직 흙의 맛이 남아 있었어요. 지렁이의 체액과 섞인 비린 맛이었습니다. 필두는 그 맛을 혀로 굴렸어요. 뱉지 않았습니다. 삼켰어요. 비린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필두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필두의 몸 위로 눈이 쌓여갔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주째였습니다. 경찰이 펜트하우스로 찾아왔어요. 유류품을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에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비었습니다. 강 회장님 외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 중턱에서 발견됐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옆에 있던 혜진이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혜진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형사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태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시발. 태윤이 낮게 내뱉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최비서 그놈이야. 태윤이 이를 갈았어요. 그놈이 뭔가 알고 있어. 아버지 GPS를 관리하던 놈이잖아.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처리할게. 일주일 뒤였습니다. 최 비서가 태윤의 사무실로 불려왔어요. 찾으셨습니까, 도련님?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5세, 20년 넘게 강 회장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태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최 비서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최 비서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쁜 가족이네. 태윤이 말했어요.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지? 작은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최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련님, 이건 아버지 시신을 가져와. 태윤이 말을 끊었어요. 타버린 시신으로 신원 확인 안 되게. 최 비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든 잊어버려. 태윤이 일어섰어요. 안 그러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최 비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한 달 뒤 뉴스가 떴습니다. 실종 중이던 강필두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산불이 휩쓸고 간 산속 풍경이 보였어요. 검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치아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 강 회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유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어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사업 파트너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어요. 태유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눈가에 충혈된 기색이 있었어요.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조문객들이 안타까워하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윤의 얼굴에서 눈물기가 사라졌어요. 눈에 안약 넣으니까 진짜 눈물 나네.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여보. 춘자도 빈소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끝났다. 이제 3천억이 우리 거야. 세 사람이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강필두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영정을 올려다보았어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펜트하우스는 화려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가구, 스위스에서 들여온 샹들리에, 혜진의 옷방에는 명품이 넘쳐났어요. 태유는 외제차를 4대나 굴렸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은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김수님에게 시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은그릇이었어요. 혜진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한 모금 빨아들이고 재를 털었습니다. 은그릇 안으로요. 회색 담뱃재가 은빛 바닥 위로 흩어졌어요. 김수님이라는 글씨 위로 재가 쌓였습니다. 혜진이 또 한 모금 빨았어요. 재를 털었습니다. 은그릇이 재떨이가 되었어요. 이거 딱 좋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이라 재가 잘 털어지잖아. 태윤이 맞은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일주기 추도식은 언제야? 다음 주요.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혜진이 담배를 은그릇에 비벼 껐어요. 필터가 김수님이라는 글씨 위에서 짓눌렸습니다. 최 비서 그놈은 어디로 튄 거야? 태윤이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사라졌잖아요. 쥐새끼처럼.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충성한다고 설치더니. 태윤이 코웃음을 쳤어요. 죽으니까 꼬리 내리고 튀었네. 일주기 추도식이 끝났어요. 조문객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태윤은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됐어. 가자. 가족들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로비로 들어서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얼굴이라 부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절반이 흉터로 뒤덮여 있었어요.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켈로이드 흉터가 볼에서 턱까지 내려왔어요. 코는 납작하게 주저앉았고 한쪽 눈두덩은 부풀어 올라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괴물 같은 얼굴이었어요. 혜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건. 재수없게. 태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야, 비켜.
태윤이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눈앞에서 사라져. 경비원이 옆으로 비켰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비원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벌레를 피하듯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런 흉물을 왜 고용해요? 민원 넣어야겠네. 혜진이 투덜거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어요. 경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가 있는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경비원의 목에서 소리가 났어요. 마치 입안에 고인 흙탕물을 삼키는 듯한 끈적한 소리였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무언가를 음미하듯이 삼키듯이 일그러진 흉터가 실룩거렸습니다. 볼에서 턱까지 내려온 켈로이드 흉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딱딱하게 굳은 살점이 서로 마찰하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가죽이 스치는 것 같은 불쾌한 살점의 마찰음이었어요. 경비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혀가 천천히 입술 안쪽을 훑었어요. 마치 입안에 남은 맛을 굴리듯이. 흙맛을요. 비린맛을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경비원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흉터투성이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다시 무표정이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빗자루를 집었어요.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비실은 좁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그 안에서 살았어요. 자신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땅을 사서 펜트하우스를 올렸어요. 설계도를 직접 검토했고 자재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건물 지하 경비실에서 지금 야간 경비원으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높은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손에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아, 혜진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버려. 혜진이 봉투를 던졌습니다. 박 씨의 가슴팍을 향해서요. 봉투가 경비복 가슴에 부딪혔어요. 제대로 묶이지 않은 입구에서 국물이 튀었습니다. 뜨끈했어요. 비릿한 온기가 경비복을 적셨습니다. 생선 부산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인 냄새가 올라왔어요. 국물이 옷깃을 타고 목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흉터진 피부에 닿았어요. 오욕의 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보다 더한 모멸감이었어요. 뜨끈하고 끈적한 액체가 켈로이드 흉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버리라고. 혜진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진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혜진의 시선이 박 씨를 훑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쓰레기 거치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벌레를 보는 것보다 못한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냄새나니까 빨리 치워. 로비까지 냄새 올라오잖아. 혜진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높은 굽이 대리석을 두드리며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가슴팍에 배어든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닷새 뒤였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수님이었어요. 40해 전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딱딱한 흉터가 덮인 손가락이 부드러운 인화지 위를 훑쳤어요. 수님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당신 남편이 이 꼴이야. 당신이 평생 아끼던 은그릇에 전연히 담배를 비벼 끄고 있어. 당신 아들이 아비에게 지렁이를 먹였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앉아 있어. 사진 속 수님이가 웃고 있었어요. 40해 전 그대로 변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태윤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태윤이 경비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박 씨가 황급히 사진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태윤의 눈이 박 씨의 손을 향했습니다. 그게 뭔데? 태윤이 다가왔어요. 박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은 좁았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태윤이 박 씨의 손목을 잡았어요. 세게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통증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어요.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윤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뭐야, 이거. 태윤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누구 영정 사진이야? 아니, 영정도 아니네. 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수없게 왜 이런 걸 들고 다녀? 경비실에서 귀신 사진을 보고 있어? 박 씨가 손을 뻗었어요. 그건 닥쳐. 태윤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징그럽게 버려. 태윤이 사진을 구겼어요. 주먹 안에서 인화지가 구겨졌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태윤이 사진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구두굽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리찍었어요. 구두굽이 사진 위를 짓밟았습니다. 수님의 얼굴 위로 검은 자국이 생겼어요. 찢어졌습니다. 다시 밟았어요. 또 밟았습니다. 사진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수님의 눈이 찢어지고 입술이 뭉개지고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박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 태윤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뭐? 경비원 주제에 나한테 명령이야? 태윤이 마지막으로 사진을 밟았어요. 비틀어 으깼습니다. 지렁이나 씹으며 살지. 이딴 사진 들고 다니고. 태윤이 돌아섰습니다. 경비실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비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수님의 눈이 찢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구두 자국이 얼굴 위에 찍혀 있었어요.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모았어요. 그때 무언가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유리 파편이었어요. 어디서 온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액자가 깨졌나 봤어요. 태윤이 들어올 때 쓸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살점이 갈라지는 감각이었습니다. 피부 밑으로 유리 조각이 밀려들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손금을 타고 흘렀어요. 철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 비린내였어요. 하지만 박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 파편을 치우고 사진 조각을 계속 주었습니다. 피가 인화지에 스며들었어요. 수님의 찢어진 얼굴 위로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려고 눈밭을 띄었던 손이야.
발가락 3개를 잃으면서 태윤을 살렸던 손이야. 그 손이 지금 당신 얼굴을 찌르는 유리를 줍고 있어. 순이마, 미안해. 박 씨의 목에서 소리가 났어요. 목적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끈적한 가래, 끓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가 응축되는 것 같았어요. 삼키지 못한 것들이 목구멍에서 뭉쳐지는 소리였습니다. 입안에서 맛이 느껴졌어요. 흙맛이었습니다. 지렁이의 체액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맛이 혀 밑에 남아 있었어요. 박 씨가 피 묻은 손으로 사진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경비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찢어지고 구겨지고 피에 젖은 조각들을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리에 베인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박 씨는 그 피를 닦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흉터투성이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일주기 추도식이 끝난 지 사흘째였어요. 거실 전체가 조명으로 반짝였습니다. 스위스에서 들여온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쏟아냈어요. 벽면에는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장미와 백합이 뒤섞인 향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손님이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연예인들,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검은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가 뒤섞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어요. 태윤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윤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슬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윤이 샴페인 병을 들었습니다. 코르크를 뽑았어요. 거품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장을 향해 뿜어 올랐어요.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DJ가 틀어놓은 전자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화장실이었습니다. 박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변기 앞이었습니다. 손에 걸레가 들려 있었어요. 누군가가 토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음식물이 뒤섞인 노란 액체가 변기 주변에 튀어 있었어요.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씨가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질척거렸습니다. 걸레가 오물을 끌어냈어요. 비릿한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음악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가 타일 위를 훑었어요. 질척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음악 소리와 대비되어 더 초라하게 들렸어요. 자기 집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펜트하우스였어요.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습니다. 변기 브랜드도 본인이 정했어요. 그 화장실에서 지금 남이 토한 오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표정 없이 걸레를 짰어요. 더러운 물이 양동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손에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세상이야. 혜진이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 그 영감탱이 죽으니까 진짜 살겠네. 옆에 있던 춘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3천억이 내 거잖아. 엄마도 한몫했잖아요. 보약에 약 타던 거 기억나요? 혜진이 킥킥거렸어요. 그때 영감이 진짜 미친 것 같았잖아. 개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춘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만해. 손님들 있어. 알았어요, 알았어. 혜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박 씨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파티장 곳곳에 버려진 접시와 냅킨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박 씨가 들어왔어요. 저 흉물. 혜진이 손가락으로 박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경비원 아직도 있네. 얼굴 보기 싫다고 했잖아. 춘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흉 터진 노인네? 응. 재수 없어서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일손이 없다고 그냥 두래.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취해 있었어요. 와인잔을 들고 박 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가 쓰레기를 줍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혜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너 냄새나. 박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 냄새 있잖아. 퀴퀴한 거. 파티 분위기 망쳐. 혜진이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붉은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박 씨의 머리 위로요. 와인이 흉 터진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을 타고 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경비복깃이 붉게 물들었어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포도에 발효된 냄새였어요. 알코올 증기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박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와인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 눈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입술 틈새로 와인이 스며들었습니다. 혀 위로 시큼한 맛이 퍼졌어요.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해 전이었어요. 수님과 함께 와인을 마셨던 밤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비싼 와인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어요. 여보, 오래오래 함께해요. 수님이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그때의 와인은 달콤했어요. 지금 입안에 퍼지는 와인은 시큼했습니다. 씁쓸한 신물이 위에서 올라왔어요. 위산과 와인이 뒤섞여 식도를 태웠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꼴 좋다. 혜진이 빈 잔을 바닥에 던졌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저것도 치워. 혜진이 돌아서서 소파로 돌아갔어요. 박 씨는 깨진 유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파편을 주었어요. 날카로운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났어요. 태윤과 혜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도 객실에서 잠들었어요. 거실에는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빈 샴페인 병, 음식 찌꺼기, 냅킨 더미, 깨진 유리잔들이 바닥을 뒤덮었어요. 박 씨가 혼자 치우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하나하나 담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회사 장부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횡령. 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룸서비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명세서도 있었어요. 태윤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경비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쓰레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밀려왔습니다. 박 씨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어요. 머리에서 와인 냄새가 났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마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거실 한가운데서 걸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박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경비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어요. 발을 내딛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위를 끌며 걷는 듯한 소리였어요. 바닥에 깔린 대리석 위로 낡은 고무창이 질척하게 끌렸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현관 도어록에 마스터키를 댔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복도를 지났습니다. 침실 쪽에서 태윤과 혜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태윤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닫혀 있었어요.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주머니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차명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춘자 명의로 등기된 강남 아파트, 분당 오피스텔, 제주도 펜션. 3천억 중 200억이 장모손으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어요. 서류를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윤이 아침에 서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박힐 자리였어요. 다음은 안방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두 사람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위 거울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꺼냈어요. 룸서비스 내역이었습니다. 태윤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스위트룸, 샴페인 2병, 딸기와 초콜릿. 그 아래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증을 거울 한가운데 붙였습니다. 혜진이 아침에 세수하러 오면 가장 먼저 보게 될 자리였어요. 박 씨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비명이 터졌어요. 펜트하우스에서였습니다. 층과 층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이었어요. 이게 뭐야?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냐고. 문이 박차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그래? 태윤의 목소리였어요. 잠에서 막 깬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인연이 누구야? 혜진이 영수증을 태윤의 얼굴에 내밀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샴페인 2병? 이 여자 이름은 뭐야?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화장실 거울에 붙어 있었어. 내가 붙인 거 아니면 누가 붙여? 태윤이 영수증을 빼앗았어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진짜야? 바람 피운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이건 변명하지 마. 혜진이 화장대 위에 크리스털 스탠드를 집어들었어요. 태윤을 향해 던졌습니다. 스탠드가 벽에 부딪혔어요.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유리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어요. 서늘한 파편이 얼굴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미쳤어. 진짜. 미친 건 너야. 이 더러운 바람둥이 놈아. 혜진이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집어들었어요. 또 던졌습니다.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꽃향기 같았어요. 장미와 자스민이 뒤섞인 향이 과하게 퍼지면서 역한 악취로 변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질식할 것 같은 냄새였어요. 그때 태윤이 서재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였어요. 이건 뭐야? 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명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춘자 명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모가 200억을 빼돌렸어? 혜진이 뒤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엄마가? 말도 안 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내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간 거야. 내 돈? 이건 우리 돈이야. 그리고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야. 증거가 있는데 뭔 소리야. 태윤이 서류를 혜진 얼굴 앞에 흔들었어요. 너네 모녀가 짜고 나를 등쳐먹은 거지? 뭐? 내가 바람 피운 건 덮고 엄마 탓을 해?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았어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욕설이 오갔어요.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에서 박 씨가 듣고 있었어요. 천장 너머로 소리가 울려 내려왔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고가구가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 위에 겹쳐졌어요. 악에 바친 혜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태윤의 고함이 뒤따랐어요. 마치 심포니 같았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1시간 뒤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셔츠 단추가 뜯겨 있었어요. 목에 핥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태윤이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는 박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성큼 다가왔어요. 아!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넌 경비잖아. 못 봤어? 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어눌한 말투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윤이 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벽으로 밀쳤어요. 박 씨의 굽은 등이 대리석 벽에 부딪혔습니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둔탁한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 들어왔냐고. 태윤이 박 씨의 얼굴을 노려보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 씨가 반복했어요.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어요. 태윤의 주먹이 올라왔습니다. 박 씨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갈비뼈 사이로 주먹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끊겼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윤이 발길질을 했어요. 구두 끝이 허리를 찼습니다. 등을 찼어요. 어깨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놈. 태윤이 침을 뱉었어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 씨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구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갈비뼈가 금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폐를 꿰뚫었습니다.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어요. 도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아까 펜트하우스에서 떨어진 파편이었어요. 혜진이 던진 물건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까지 굴러온 모양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박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순임이가 아끼던 도자기였어요. 결혼 20주년에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안방 장식장에 놓아두었던 물건이었어요. 그게 깨져서 여기 굴러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베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붉은 액체가 파란 꽃무늬 위로 흘러내렸어요. 박 씨가 손바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피를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비릿했어요. 하지만 1년 전의 지렁이 맛과는 달랐습니다. 달콤했어요. 복수의 맛이었습니다. 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철분의 비린 맛이 혀 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역겹지 않았어요. 박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일그러진 흉터 사이로 미소가 번졌어요.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로비에서 피 묻은 도자기 조각을 손에 쥔 채 박 씨가 웃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부부 싸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깨진 크리스털 조각이 아직 박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향수병이 터진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썩은 꽃향기 같은 역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윤과 혜진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눈을 돌렸어요.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서로를 범인으로 혹은 미친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춘자는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200억 빼돌린 게 들통났으니까요. 딸과 통화하다가 큰 소리가 오가더니 결국 강남 아파트로 도망쳤어요. 3천억의 동맹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박 씨가 펜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마스터키로 현관을 열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위를 끌며 걷는 듯한 질척한 마찰음이었어요. 거실을 지났습니다. 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을 피해 걸었어요. 벽에 향수 얼룩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먼저 혜진의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갈색 알갱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료였어요. 1년 전 혜진이 은그릇에 담아 시아버지 앞에 내밀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매 노인한테는 이게 딱이에요. 라며 킬킬거렸던 그날의 사료였어요. 박 씨가 가장 비싼 가방을 골랐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검은색 가방이었어요. 혜진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사료를 쏟아부었습니다. 갈색 알갱이가 고급 안감 위로 우르르 쏟아졌어요. 퀴퀴한 기름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썩은 생선과 값싼 첨가물이 뒤섞인 악취였어요. 가방을 닫았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다음은 안방이었습니다. 태윤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그릇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김수님에게. 혜진이 재떨이로 쓰던 바로 그 그릇이었습니다. 박 씨가 쓰레기통에서 몰래 건져낸 것이었어요. 그릇 안에는 도자기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이가 아끼던 청아백자 파편이었어요. 며칠 전 부부 싸움 때 깨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은그릇을 태윤의 베개 옆에 놓았어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10시였어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드레스룸에서였어요. 혜진의 성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이 드레스룸에서 뛰쳐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갈색 알갱이가 끼어 있었어요. 끈적한 기름기가 손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이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게 사료였습니다. 축축하고 미끈거렸어요. 썩은 고기 기름 냄새가 손가락 사이에서 진동했습니다. 드레스룸 전체에 퀴퀴한 악취가 퍼져 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에게 개 사료를 먹였던 그날이요. 은그릇에 담아 내밀었던 그 장면이요. 맛있다고 웃으며 씹던 시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이요. 누가 이런 짓을. 혜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안방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태윤의 목소리였어요. 태윤이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은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왜 내 베개 옆에 있어? 은그릇 안에서 도자기 조각들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지렁이가 바닥을 긁는 듯한 서늘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소리였어요.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머니 그릇이잖아. 은그릇 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김수님에게.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 누가?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며칠 전 싸움의 흔적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얼룩진 벽, 쓰러진 가구. 그 폐허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내가 한 거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태윤이 소리쳤어요. 그럼 누가 내 가방에 개 사료를 넣어? 누가 내 베개 옆에 이걸 놔둬? 두 사람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3천억의 주인이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땅에 묻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체 모를 개 사료 하나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진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박 씨가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너였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내가 내 가방에 그 더러운 걸 넣은 거지. 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혜진이 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비실 밖으로 끌어냈어요. 로비 한가운데에서 박 씨를 무릎 꿇렸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한 거 맞지. 혜진의 손이 올라갔어요. 박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로비에 울렸어요. 박 씨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때렸어요. 또 때렸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터졌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볼이 부어올랐어요. 말해. 내가 한 거 맞지. 혜진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맞았어요. 비굴하게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찰나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비굴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늘한 것이 떠올랐어요. 포식자가 먹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이었어요. 혜진이 움찔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저 눈빛은 뭐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쇳소리가 섞인 어눌한 목소리였어요. 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미쳐가고 있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태윤과 혜진이 각자의 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어요. 공포를 이기지 못해 마신 술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박 씨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은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김수님에게. 거친 헝겊으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담뱃재 자국을 닦아냈어요. 때가 묻은 표면을 정성스럽게 세척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과 헝겊이 마찰하며 나는 금속 냄새였습니다. 비린 듯, 차가운 듯, 날카로운 냄새였어요. 박 씨의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복수의 단침이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의 비명이었습니다. 잠결에 헛것을 보는 듯한 신음이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에 질린 부르짖음이었어요.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은그릇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흉터투성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박 씨는 혜진의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아내의 유품을 닦고 있었어요. 베개 옆을 지키던 그 차가운 금속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어요. 춘자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도망쳤던 장모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강태윤, 춘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혜진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세요? 태윤이 일어섰어요. 이게 뭐야? 춘자가 서류를 태윤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고발장이었어요. 횡령 및 배임 혐의. 피고발인 김춘자, 고발인 강태윤. 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고발하겠다고요? 미쳤어요? 태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거짓말 마. 내 도장이 찍혀 있잖아. 춘자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태윤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레터헤드까지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윤은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잖아. 춘자가 태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엄마. 혜진이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내 남편이 나를 고발하려고 했어. 아니라니까요. 태윤이 춘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장모님이 200억을 빼돌린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난 고발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어? 누가 꾸민 거라고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였습니다.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펜트하우스에 들어왔어요.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가 거실 입구에서 멈췄어요. 세 사람이 엉켜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박 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춘자 옆을 지나쳤어요. 그 순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춘자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어요. 춘자가 움찔했습니다. 박 씨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마님이 시켰다고? 혜진이? 춘자의 눈이 딸을 향했습니다. 너였어? 춘자가 물었어요. 혜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뭐가요? 내가 내 남편을 시켜서 나를 고발하게 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방금 저 경비원이 그랬어. 마님이 시키신 일이냐고.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흉물이 뭘 알아요? 미쳤어요? 내가 나를 버린 거야. 돈 다 빼앗으려고. 춘자가 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엄마. 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닥쳐. 너도 한패잖아. 춘자가 태윤의 뺨을 때렸어요. 태윤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에 불이 붙었어요. 이 미친 노인네가. 태윤이 춘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엉켜붙었어요. 3천억을 두고 짐승처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춘자가 혜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손을 뜯어냈어요. 손톱이 살갗을 긁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톱이 피부를 찍고 지나갔어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났습니다. 붉은 자국이 춘자의 손등에 생겼어요. 태윤이 춘자를 밀쳤습니다. 춘자가 소파에 부딪혔어요.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이 쓰러졌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코를 찌르는 알코올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하고 날카로운 냄새였어요.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춘자가 다시 덤볐어요. 태윤의 셔츠를 움켜잡았습니다. 힘껏 잡아당겼어요. 비단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어요. 고급 원단이 갈기갈기 뜯겨나갔습니다. 단추가 바닥으로 튀었어요. 장모님,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춘자가 악을 썼어요. 혜진이 엄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딸의 뺨을 때렸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잖아. 안 그랬다니까요. 거짓말. 세 사람이 바닥에 뒹굴었어요. 위스키에 젖은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굴렀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긁혔어요.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3천억의 주인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지렁이를 먹이고 땅에 묻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짐승처럼 엉켜붙어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박 씨는 거실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쏟아진 위스키를 닦았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세 사람의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레를 짰어요. 더러운 물이 양동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태윤이었습니다. 춘자와 혜진에게서 벗어난 태윤이 거실을 가로질러 왔어요. 얼굴에 핥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셔츠가 반쯤 찢겨 있었어요. 태윤이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흉물스러운 노인이었어요. 태윤의 구두가 올라갔습니다. 박 씨의 어깨를 밟았어요. 체중을 실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관절이 어긋나는 둔탁한 통증이 어깨에서 척추로 번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비켜. 태윤이 내뱉었습니다. 박 씨의 어깨를 디딤돌 삼아 지나갔어요. 구두굽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뼈가 눌리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박 씨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버텼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태윤이 지나간 뒤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에 떠오른 조용한 미소를요. 싸움이 끝났어요. 춘자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고소하겠다고 악을 쓰며 사라졌어요. 혜진은 안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리가 있었어요. 태윤은 서재에 처박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위스키 얼룩, 깨진 유리, 찢어진 옷조각, 피 묻은 휴지가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위스키와 피가 뒤섞인 얼룩을 문질렀습니다. 알코올과 철분이 뒤섞인 냄새가 올라왔어요. 박 씨의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달콤했어요. 비릿했습니다. 복수의 맛이었어요.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3천억을 두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버린 손으로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닥에 엎드려 지켜보았어요. 성자처럼 묵묵히 그들의 발밑을 닦으며요. 박 씨가 걸레를 짰습니다. 더러운 물이 양동이로 흘러내렸어요. 붉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물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흉터투성이 얼굴에 번진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난장판이 지나간 새벽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전쟁터 같았어요. 깨진 유리, 찢어진 옷, 피 묻은 휴지가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태윤이 서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위스키 병이 들려 있었어요. 박 씨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죽은 자가 수위를 끌며 걷는 듯한 질척한 마찰음이었습니다. 태윤의 곁을 지나쳤어요. 서재 한쪽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흐의 복제화였어요. 박 씨가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벽 속에 금고가 있었어요. 박 씨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난장판 속에서 태윤의 찢어진 셔츠 주머니에서 슬쩍 빼낸 것이었습니다. 열쇠를 금고에 꽂았어요. 돌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상속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주식 양도 계약서, 3천억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장부가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비자금 장부였어요. 탈세 내역, 횡령 기록, 차명 계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서류와 장부를 꺼냈어요. 품속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닫았어요. 그림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태윤의 곁을 다시 지나쳤어요. 코 고는 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박 씨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박 씨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 서류와 장부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서초동 국세청 근처로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서초동의 한 주택가 앞에서 내렸어요. 조용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의 집이었습니다. 박 씨가 봉투를 대문 앞에 놓았어요.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봉투만 대문 앞에 남았어요. 아침 9시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식탁에서 태윤과 혜진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어젯밤 싸움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윤의 볼에는 핥힌 자국이, 혜진의 이마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 났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태윤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손에 서류와 빨간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강태윤 씨 되십니까? 맨 앞에 선 남자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조사관들이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방으로, 서재로 흩어졌어요. 혜진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부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종이가 붓기 시작했어요. 압류. 화려한 대리석 벽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착, 착, 착. 종이가 벽에 달라붙는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어요. 스위스에서 들여온 샹들리에에 붙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소파에 붙었어요. 혜진의 드레스룸 문에 붙었습니다. 악어 가죽 가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밍크 코트에 빨간 종이가 착착 붙어나갔어요. 안 돼.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사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조사관이 혜진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혜진이 발버둥 쳤어요. 태윤이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도 장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없어졌어. 조사관이 태윤 뒤에 섰어요. 비자금 장부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탈세액 800억 원, 횡령액 200억 원.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태윤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펜트하우스 전체가 빨간 종이로 뒤덮였습니다. 벽마다, 가구마다, 문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3천억의 화려함 위에 붉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조사관이 태윤과 혜진 앞에 섰어요. 이 주거지도 압류 대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퇴거하십시오. 뭐라고요?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서 나가라고요? 갈 데가 없는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조사관이 돌아섰어요. 혜진이 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제보한 거잖아. 나를 버리려고. 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내가 왜 내 재산을 신고해?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해? 두 사람이 다시 멱살을 잡았어요. 너야. 내가 한 거야. 아니라고. 조사관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폭력행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조용히 퇴거하십시오.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어요. 3천억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얻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태윤과 혜진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챙기지 못했어요.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울어서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명품 원피스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 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어요. 흉터투성이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혜진 앞에 멈췄어요. 마님, 박 씨가 말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어눌한 목소리였어요. 혜진이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비닐봉투였어요. 안에 갈색 알갱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료였어요. 이거라도 챙기셔야죠. 박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은그릇에 게 사료를 담아 시아버지 앞에 내밀었던 그날이요. 맛있게 드세요. 치매 노인한테는 이게 딱이에요. 라며 킬킬거렸던 그 순간이요. 너. 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내가. 박 씨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마님. 공손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흉터투성이 얼굴 위로 퍼지는 그 서늘한 미소를요. 태윤이 혜진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벌의 여벌 옷도 없었습니다. 3천억의 주인이 거지가 되어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박 씨가 로비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게 사료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혜진이 받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박 씨가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태윤과 혜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어요. 조용히, 오래도록 서울역 고가도로 밑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골판지가 깔려 있었어요. 비닐봉투와 신문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태윤과 혜진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던 자들이었어요. 3천억을 손에 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였어요. 태윤의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양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구두는 밑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 원피스에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혜진이 컵라면을 움켜잡았어요. 뭐, 내가 주었잖아. 태윤이 혜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야말로 나. 두 사람이 컵라면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3천억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샴페인을 터뜨렸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혜진이 소리쳤어요. 내가 아버지를 버리자고 했잖아. 뭐, 내가 먼저 걔 사료를 먹이자고 했잖아. 거짓말 마. 두 사람이 바닥에 뒹굴었어요. 컵라면이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물이 골판지 위로 흘렀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형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수갑이 들려 있었어요. 강태윤, 김혜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취조실이었습니다. 회색벽 형광등, 철제 책상, 차갑고 메마른 공간이었어요. 태윤이 책상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맞은편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형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이 보였어요.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가 끌려 나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올게요. 영상 속에서 태윤이 노인을 눈밭에 앉혔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노인이 눈밭에 홀로 남았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이 영상은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것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제보자는 실종된 경비원 박만복 씨였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저 여자가 시켰어요. 태윤이 혜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버리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거짓말. 혜진이 소리쳤어요. 저 남자가 주도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뭐, 내가 걔 사료를 먹이자고 했잖아. 넌 지렁이를 먹였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니야, 저 사람이야.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리듬이었어요. 똑, 똑, 똑. 차가운 취조실 바닥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태윤과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이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에 은색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흉터가 없었어요. 매끄러운 피부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빛나고 있었어요.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또, 또, 또. 지팡이 소리가 취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윤과 혜진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바닥에 끌리며 쇠조각 긁히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와 지팡이 소리가 대조되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남자가 말했어요. 강필두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불가능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었잖아. 장례식도 했잖아. 내가 죽였어? 필두가 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밭에 버리고 갔지. 지렁이를 먹이고 땅에 묻었지. 필두가 태윤 앞에 섰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죽어? 응? 태윤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경비원 박씨. 필두가 말했어요. 그게 나였다. 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박씨. 흉터투성이 얼굴의 경비원. 쓰레기 봉투를 맞고 뺨을 맞고 어깨를 밟히면서도 비굴하게 웃던 그 노인. 그게 아버지였어. 태윤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1년 동안 내 발밑에서 걸레질을 했다. 필두가 말했어요. 내 아내가 내 머리에 와인을 부을 때도 참았고 내가 내 어깨를 밟고 지나갈 때도 참았다. 필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필두가 유리병을 태윤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기억나냐? 필두가 물었어요. 고향 땅에서 난 산삼이라고 했지.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비릿한 흙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지렁이가 유리병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입에 지렁이를 밀어 넣었던 그 순간이요. 진짜 드시네. 완전히 맛이 갔어. 라며 웃었던 그 순간이요. 아버지. 태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혜진도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두 사람이 필두의 발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필두가 내려다보았어요. 한때 3천억의 주인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개 사료를 먹이고 지렁이를 먹이고 눈밭에 버렸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필두가 허리를 굽혔어요. 태윤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속삭였어요. 지렁이 맛이 어땠냐고 물었지. 필두의 목소리가 태윤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이제 평생 그 맛을 기억하며 살아라. 감옥에서.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필두가 몸을 일으켰어요. 돌아섰습니다. 끌어내. 필두가 말했어요. 형사들이 태윤과 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어요.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취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필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필두가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건물이었어요. 30년 전에 올린 건물이었습니다. 손에 은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김수님에게. 담뱃재 자국은 모두 닦아냈습니다. 은빛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릇 안에 흰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국화였어요. 순임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필두가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았어요. 창문에 노을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순임아, 필두가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바람이 불었어요. 필두의 백발이 흩날렸습니다. 당신 그릇에 담뱃재를 털던 년은 감옥에 갔어. 당신 아들에게 지렁이를 먹인 놈도 감옥에 갔어. 필두가 은그릇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 필두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었어요. 굽은 허리 대신 곧게 펴진 등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제복 대신 맞춤 정장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내의 유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필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밤잠 설쳐가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아플 때 업어서 병원 뛰어가고 학비대느라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어요. 그 자식이 이제 늙은 부모를 짐짝 취급합니다. 눈치 보며 밥 먹고 구박받으며 하루를 버티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강필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개밥을 먹어도 지렁이를 삼켜도 눈밭에 버려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존엄을, 짓밟혔던 자존심을.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